역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행정과 정치죠.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의 요인을 기억하시고요. 시장 실패일 때 정부의 대응과 정부 실패했을 때 대응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시죠. 시장 실패. 흔히 이야기하는 집단행동 딜레마입니다. 컬렉티브 액션, 집합적, 집단적 행동을 하는데 딜레마가 있다는 것처럼, 자, 우리가 공유지, 목초지에 얘기를 했었죠. 목초지에 4명의 농부가 있으면 그 농부들이 소를 낮에만 풀었다가 밤에 다 가지고 오면 목초지가 계속 유지 재생되겠죠. 공유지의 희극이 발생하는데,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인간들은 이러한 목초지와 같은 공유의 성격이 있는, 즉 비배제의 성격이 있는 재화나 또는 서비스의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무임승차하려고 한다는 거죠. 나 하나쯤은 빠져도 되겠지. 내가 거기 가서 외치는 것이 나의 힘은 엄청 적어야. 그래서 내가 참여 안 해도 되겠지. 여기서 사회 전체적으로 합리적이고 최적의 상태가 상당히 시장 실패 재밌죠. 개인이 합리적이고 이기적으로 결정하면 사회 전체적인 또는 사회적 전체적 합리성이, 그렇죠. 100명이 합리적으로 결정했으면 이 100명의 결정을 다 더하면 되게 합리적인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방금 이기적 인간들은 목초지, 공화장실 등을 아껴 쓰고 전략해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임승차, 편익은 집중되고 비용은 분산되기 때문에 방만하고 낭비적으로 쓴다는 거죠. 그러면 잠재적인 다른 이용자들을 이용을 못하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사회 전체적인 합리적 선택으로 연결되지 않는 현상, 바로 이것을 집단행동 딜레마, 이른바 공유지 비극, 이것이 바로 시장 실패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 합리성과 집단적 합리성이 연결되지 않는 현상이죠. 공유지의 비극, 재수의 딜레마, 구명보트 윤리 배반, 사회적 딜레마라고 합니다. 자, 구명보트 윤리 배반 현상도, 구명보트가 이렇게 5명이 정원인데요. 침몰하는 배가 있습니다. 나 입장에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나의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은 구명보트에 뛰어들어야 되겠죠. 근데 5명이 정원인 그 구명보트는 1명이 더 뛰어들면서 그 5명 또는 또 6명의 전체적인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는 거죠.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구명보트에 뛰어들어야 되지만 그 구명보트에 있는 전체적인 합리성은 담보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재수의 딜레마는요, 협력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이 구간이 어딨나요? 자, 재수 A가 있습니다. 재수 B가 있어요. 두 사람이 서로 이제 공범이다.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부인하고 자백하고, 여기도 부인하고 자백하고,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검사는 이 두 사람이 공범인지 심정을 가는데 어떤 증거는 없어요. 예를 들면 무죄가 되면, 자, 10이라고 합시다. 편익입니다. 효용이죠, 효용. 그렇죠? 석방되었을 때가 가장 좋을 테니까 1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유죄가 되는데, 잠깐만요. 이렇게. 자, 유죄가 되는데, 집행유예,
될 수도 있고요. 실형을 살 수도 있죠.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죠? 이거는 이제 1이라고 합시다. 효용이 가장 적은데 마이너스 효용이겠지만 1이라고 합시다. 집행유예는 실행보다는 좀 낫죠. 그죠? 4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냥 벌금만 내고 만다. 그죠? 그러면 8이라고 합시다. 자, 실형이 가장 안 좋고요. 집행유예가 그 다음에 안 좋고 벌금이 그 다음에 안 좋고 벌금 한 100만원 정도로 합시다. 무죄가 가장 좋죠. 자, 그러면 검사는 우리가 서로 협력을 할 가능성이 없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검사는 두 사람을 분리신문하면서 한마디를 하는 거죠. 만약 먼저 자백하면 자백하지 않는 사람한테 모든 죄를 내가 더 씌우겠다. 둘 다 자백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 자, 이런 보수표가 만들어지겠죠. 자, 앞쪽이 B고요. 뒤쪽이 A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B와 A의 표수입니다. 자, 그러면 검사가 들어와서 우리 재수 A에게 그러죠. 야, B가 계속 부인하고 있어. 너는 이쪽이 A고 이쪽이 B입니다. 숫자 됐죠? 그러면 재수 B가 계속 부인하고 있으니까 재수 A는 너는 부인을 하면 8이고 자백을 하면 10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A는 자백을 하겠죠. 그러면 이 말을 듣고 검사가 재수 B한테 그러죠. 자, A가 자백을 했다. 너는 어떻게 할래? 너는 계속 부인을 하면 너 혼자 모든 죄를 써야 되니까 실형을 살아야 된다. 근데 네가 자백을 하면 집행유예 정도로 내려갈 수 있다. 그럼 B도 자백을 하겠죠. 좋습니다. 그럼 B가 자백을 하면 A는 1하고 4 중에 당연히 4가 더 크니까 이 4를 선택하겠죠. 됐습니다. 그럼 반대로 B가 자백을 했다 그러면 A는 1하고 10 다시 B가 자백을 하면 A는 맞죠? 죄송합니다. 앞쪽이죠. A는 1하고 4 중에 4를 선택하겠죠. 그러면 B가 자백을 해버리면 A는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제가 항상 이걸 할 때 숫자를 잘 써야 되는데 그죠? 다시요. 재수 B가 자백을 했습니다. 자백을 하면 A는 선택할 수 있는 게 1하고 4죠. 그러면 4를 선택합니다. 그럼 재수 B도 자백을 하네요. 자백을 하면 재수 B는 1하고 4 중에 4가 더 크기 때문에 4를 선택하니까 의이 되겠죠. 즉 B가 부인을 하든 자백을 하든 모두 다 4점이 오죠. 근데 반대로 A를 해도 똑같습니다. A가 만약에 자백을 하면 B는 1하고 4 중에 4를 당연히 선택하겠죠. 4를 선택했단 말은 자백했다는 거니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재수 B가 자백을 하면 A는 1하고 4 중에 4를 선택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가 자백을 해도 이렇게 되겠죠. A가 부인을 합시다. A가 부인을 하면 B는 8하고 10 중에 10을 선택하겠죠. 자백을 안 해요. 자백을 하면 방금 봤던 것처럼 B가 자백을 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를 합쳐도
됐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양자 간의 협력의 가능성이 없을 때는 모두 다 여기 다 더하면 8이죠. 16, 11, 11이죠. 사회 전체적으로 가장 좋은 상태는 바로 여기지만 최악의 상태에 여기 빠진다는 거죠. 이기적이고 합리적으로 인간들이 서로 협력과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는 사회적인 열등균형점, 즉 최악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마치 목초지에 4명의 농부들이 협력과 신뢰가 없으면 모든 농부들이 소를 24시간 방목함으로써 결국 공유지가, 즉 목초지가 고갈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제수의 딜레마, 구명보트 윤리 배반 현상, 사회적 딜레마라고 얘기합니다. 즉, 시장 원리가 제대로 달성되지 않는 상태죠. 즉, 이기적이고 합리적 인간들이 전체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거죠. 나 하나쯤은 무단횡단 해도 되겠지 라는 그런 생각이죠. 나 하나쯤은 안 해도 되겠지. 무임성차 성향이죠. 라파포트는 제수의 딜레마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죠? 딱 맞죠? 용의자의 딜레마. 한번 보여드렸고요. 하디는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그랬죠. 이기적 인간들이 공유제를 만나면 과잉 소비와 비용 회피, 과잉 소비와 비용 회피. 편익은 나한테 집중되지만 비용은 분산되는. 편익은 집중되고 비용은 분산된다. 다른 사람한테 무슨 외부 효과를 끼친다? 부정적 외부 효과를 끼친다. 편익은 집중되지만 비용은 분산되는 부정적 외부 효과를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 공유지는 고갈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획량에 대해서 아무리 제한 없는 개방어장, 바로 이게 이제 공유 제조. 우리가 바다에 있는 고기, 그죠? 농식물, 이런 것들 다 공유 제조. 마음대로 내가 막 따가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따갈 수 있는 게 줄어들죠. 그렇습니다. 해결을 보시면 고전적 시각, 하디는 사유화. 그러니까 그 공유제를 그냥 이렇게 나눠서 그냥 여기는 A, 여기는 B, 여기는 C, 여기는 D 이렇게 사유화 해보자는 거죠. 이제 공유제니까 저걸 사유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죠. 자, 그 다음에 행정국가 시대 때는 정부의 규제. 그래서 9시부터 6시까지만 소를 풀어라. 뭐 이런 식의 규제. 업관, 산림, 안식면제, 낚시면허. 아무나 낚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뭐, 임진강, 한강에서 우리 요트를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생각해보면 아무나 다 이렇게 요트를 가져와서 막 운영하다가 사고 나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몇몇 업체들한테만 허가권을 주고 철저하게 규제한다는 거죠. 근데 오스트로만 자율규제, 당사자들이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서 공제의 비극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 당사자들의 자발적 합의, 그러니까 정부라는 규제라는 방식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시장이 아예 사유화를 해서 해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 이용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규칙에 준수함으로써 공유제 비극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정부냐 시장이냐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에 강한 경종을 울렸죠. 그래서 이러한 오스트롬의 노력에 따라서 오스트롬이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바로 무엇 때문에요? 특히 여성으로서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죠. 바로 시장이냐 정부냐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이용규칙의 제정과
준수를 통해서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디는 사유화, 행정국가는 국유화. 국유화는 이제 국가 소유를 한다는 것보다는 정부가 규제가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오스트롬은 당사자들의 자발적 합의에 기초한 이용규칙 제정과 준수, 호혜규범이 상호 신뢰, 호혜규범이 존재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외부성입니다. external 같은데요. 잠깐만요. external 같은데 1.0이 좋겠죠. external 텐데 이거 어떤 분은 외부 효과, 외제성, 외연성, 파급 효과, 제3자 효과라고 합니다. 당사자에게 좋은 외부 효과를 미치는 것은 긍정적 외부 효과, positive externality, 정의 외부성입니다. 타인에게 유리한 것. 예를 들면 기술 진보, 연구 개발, 앱을 개발해서 무료로 보급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죠. 그렇죠?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적기 때문에, 즉 개인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과소 생산입니다. 자원봉사, 그죠? 예를 들면 공생산을 할 때 자원봉사 잘 안 나가시잖아요, 그죠? 내가 열심히 자원봉사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무임승차 해버리면 내 아이에 대한 보답도 안 해주고 이러면서 자원봉사 잘 안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보조금을 준다든지 혜택을 줍니다.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쌓아서 나중에 공공요금을 낼 때 결제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좋은 기술이나 앱을 만들어서 무료로 보급하면,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일종의 어떤 특허라든지 재산권을 인정해줌으로써 과소 생산될 수 있는 것을 적정 생산으로 유도해야 됩니다. 보조금을 주는 거죠. 부정적이고 네거티브한 거죠. 부의 외부 효과, 불리한 영향. 여러분들이 고성방가를 한다든지 소음을 한다든지 자동차 운전을 이렇게 막 과격난폭하게 한다는 거, 담배 피면서 담배 연기를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 나쁜 영향을 주는 거, 이른바 부정적 외부 효과죠. 이런 경우에는 사회적 비용이 개인 비용, 담배꽁초 탁 버렸는데 불이 났다. 그러면 사회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크게 피해가 있겠죠. 그 경우에는 이제 과잉 생산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 비용이 더 적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가 규제를 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담배는 지정된 장소에 있으면 피워야 된다, 이렇게 규제하죠. 자,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가더라도 목줄을 채워야 된다. 막 뛰어다니면 사람들한테 물기도 하고 이렇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규제를 한다는 거죠. 좋은 거는 보조금을 주고요.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부정적 외부 효과는 규제를 한다는 거죠. 긍정적 외부 효과는 과소 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적 유도 보조금, 특허나 세금 감면을 통해서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부정적 외부 효과는 과다 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규제, 특히 이제 세금을 때려야 된다. 예를 들면 이제 담배 가격을 4,500원, 5,000원으로 인상한 것이 일종의 세금은 아니지만 사실 담배 소비세 세금으로 올렸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됐습니다. 그래서 4,500원, 5,000원 올린 것이 영국의 경제학자인 피구가 부정적 외부 효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좀 물려야 된다면서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금을 피구비안 텍스, 이른바 피구조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코즈라는 위대한 경제학자는 외부 효과,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해도 일정한 조건이 성립되면 외부 효과를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성이 발생하면 정부 개입이 필요한 one of them, 그죠? 여러 가지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 중에 하나지. The one. 유일하게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는 one of them은 필요 조건이죠. 정보 개입이 필요한 것은 맞는데 꼭 정부만 the one. 꼭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즉 필요 조건은 맞는데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즈는 일정한 조건, 예를 들면 거래 비용이 0이라든지 당사자들의 자발적 합의나 소유권이 명확할 경우에는, 예를 들면 강이 있는데요. 위에는 염색 공장이 있고 아래는 양식업자가 있습니다. 염색 공장에서 물을 쓰고 나서 오염물을 방류하게 되면 양식업자가 엄청나게 피해를 보겠죠. 부정적 여부요구입니다. 방금 피구가 말했던 것처럼 조세를 때리거나 세금을 때려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염색 공장인 그죠. 사실 자기가 염색을 통해서 좋은 원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코즈라는 학자는 일정한 자연은 정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오염권, 대문자로 쓰면 권리죠. 폴루트가 오염시키다는 거죠. 일정한 오염권이 있다. 이 오염권을 만약에 100이라고 설정해 봅시다. 만약에 오염권이 염색 공장이 오염권을 사갑니다. 그러면 양식업자가 계속 여기서 양식업을 하고 싶으면 염색 공장에 있는 오염권을 사버리면 되죠. 반대로 이게 양식업자가 100을 주고 샀다라고 가정했을 때 염색 공장은 오염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오염을 시킬 수가 없죠. 그러면 양식업자한테 가서 얼마에 나한테 팔래?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환경오염이라는 부정적 외부 효과가 존재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일정한 권리를 설정해주면 당사자들이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정부가 직접 오염물을 배출을 규제하거나 감독할 필요가 없이, 그래서 배출 오염권을 등장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배출 권리만 설정해주면 당사자들이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은 2015년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ETS를 그래서 Emission Trade Scheme,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시험 포인트는 정부가 과거에는 오염 단속원을 도서 오염을 단속하고 감시 감독하는 직접 규제가 아니라 간접 규제,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이 바로 코즈라는 학자가 주장했기 때문에 코즈 CRM이라고 얘기합니다. 코즈의 정리죠. 코즈는 그래서 외부성이 발생하는 것은 정부가 개입해야 될 많은 필요 조건 중에 하나이지만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죠. 즉 오로지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필요 조건은 맞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부 효과에 대해서 시장 실패를 봤고요. 자연 독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장 실패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시요. 행정 환경에는 행정의 역할과 방향을 결정하는 건데, 정치와 관계에서는 행정이 정치와 관련 없다는 것과 정책 결정 기능을 수행한다는 두 가지 관점이 있었고요. 경제하고 관계에서는 시장 실패가 발생했을 때
정부의 역할과 방향이 어떻게 달라질 건가. 1970년대 이후에는 정부 실패가 발생했으니까 정부 실패에 따라서 정부의 역할과 방향이 어떻게 바뀌는가. 자, 그 다음에 시민사회죠. 시민사회 주대 세력이 NGO 또는 NPO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들과 정부와의 관계, 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가. 자, 이런 논의들이 행정과 환경의 관계죠. 자, 지금 우리는 여기 그죠? 시장 실패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실패에는 공공재 존재하는 경우, 그 다음에 외부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긍정적 외부 효과와 부정적 외부 효과가 있죠. 긍정적 외부 효과는 특허나 보조금을 통해서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부정적 외부 효과는 피부, 조세 등을 통해서 과잉 생산을 줄여나가야 되는데, RH 코즈에 의하면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정부 개입의 필요 조건일 뿐이다.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정부가 개입할 여지는 많이 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독점 또는 과점이 있습니다. 독과점이라고 그러죠. 정보의 문제,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또는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존재할 경우 문제가 있습니다. 요 정도, 이제 공부독불정인데요. 공부독불정.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어렵게 하지만 형평성이라든지 관점에서는 소득 분배의 불공평성, 소득 분배의 불공평성이 흔히 이제 우리 요즘 세상에는 양극화라고 얘기하죠. 그죠? 양극화라고 얘기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자연 독점입니다. 자연 독점은 평균 비용이 하락하는, 이 독점이라는 것이 우리가 규제에 의해서 독점이 발생할 수도 있죠. 우리가 헌혈 이런 사업들은 적십자에게만 맡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법 규제에 의한 독점이지만, 자연스럽게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독점이 나타난다는 거죠. 바로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전기, 가스, 철도와 같이 이른바 평균 비용이 감소한다.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경제적이다. 이거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고 합니다. 규모의 경제. 됐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기업이 가격 수용자인데, 시장에 도넛 파는 가게가 많으면 내 마음대로 도넛 가격을 올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른 가게에 가서 사버리니까. 근데 이제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시장에 도넛 가게가 한 개라면 도넛을 사먹을 사람은 많다라고 가정했을 때 도넛 가격을 마음대로, 독점인 경우에는 가격 설정자로서, 그래서 독점인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것, 때로는 규제를 합니다. 여기 나와있죠. 전기, 가스. 우리가 한전은 정부가 직접 만들었죠. 가스공사도 만들었고 철도공사도 만들었죠. 예를 들면 SK, LG, KT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동통신 사업자들인데, 정부가 직접, 예전에는 KT가 한국통신이었죠. 정부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민영화를 해서 여러 기업들에게, 사실 이제 불안정 경쟁이죠. 그렇죠? 불안정 경쟁. 그죠? 과점이죠, 과점. 독점은 한 개의 기업이 있는 거고, 과점은 두세 개 정도 기업이, 그죠? 시장을 점해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어렵게 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 이제 정부가 규제를 하죠. 우리가 통신사업자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석유도 그런 거죠. 석유를 판매할 수 있는
뭐 GS20 맞나요? 주유소 SKA 뭐 하나 에너지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주유소가 몇 개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석유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정해져 있죠. 정부가 과점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난 다음에 많은 규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독과점 경우에는 직접 공급하든지, 불안정 경쟁은 경쟁 기업이 몇 개밖에 없으니까 정부가 여기는 이제 한전 가스켓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공급하지만 이런 에너지 산업이라든지 통신 산업의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규제하는 거죠. 독점은 정부가 직접 하거나 규제를 하지만 불안정 경쟁은 정부가 이제 여러 경쟁업체가 있으니까 정부가 규제할 필요는 없죠. 직접 공급할 필요는 없죠.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원래 이제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이유는 거래에 필요한 어떤 정보가 경제 주체들이 불안전한 게 때문입니다. 충분한 정보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불안정성. 근데 요즘에는 더 문제가 이 정보의 불안정성이 아니라 편제, 편애한다 할 때, 편애한다는 것은 자식 둘 중에 한 사람만 편애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편제한다는 것은 한쪽에만 존재한다는 거죠. 대칭적인 것이 아니라 비대칭적이라는 거죠. 자, 판매자가 있고 구매자가 있습니다. 판매자가 있고 구매자가 있는데 이건 그냥 소옥이라고 얘기해 볼까요? 이게 한우인지 미국산인지 스페인산인지 여러분들은 정확한 정보가 없죠. 근데 판매자는 정보가 있고 구매자는 정보가 없다는 거죠. 정보가 어떻게 존재한다? 비대칭적으로 존재한다. 비대칭적으로 존재할 경우에는 이게 미국산을 한우로 속여서 판매할 수도 있죠. 그죠? 이것이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존재할 경우,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존재할 경우, 계약 전에는 역선택이 합니다. 역선택. 바람직한 선택의 반대, 그죠? 정방향의 반대는 역방향인 것처럼 역선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전적 기회주의라고 얘기하죠. 계약 이전 또는 계약 당시에 판매자의 숨겨진 정보 때문에 구매자가 최적 거래를 못하는 현상을 말하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미국산인 거 알았으면 만원에 살 수 있었는데 한우라고 해서 10만원에 사는 경우에는 역선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역선택의 바람직한 선택의 반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만약에 중고차라고 했을 때, 그죠? 중고차의 성능을 표시하도록 하거나 사고를 기록했던 사고 원부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 규제죠. 강제로 보험을 가입하거나 자동차 사고 이력서를 첨부하도록 강제 조항이죠. 정부가 규제를 하거나 또는 정보 제공을 유도함으로써 보조금을 줌으로써 공적 유도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성분 표시를 강제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식당에 가면 이 김치가 중국산인지 한국산인지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죠. 그죠? 이제 성분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규제죠. 규제인데 보조금을 줘서 또는 유도를 통해서 세금 혜택, 직접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 세금 혜택을 해서 그죠? 좋은 성분을 쓰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제품에 이 기계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표시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줘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없애려고 하죠. 자, 계약한 이후에는요, 숨겨진 행동 때문에 이 기회주의가 발생합니다.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시장에서 존재할 경우에, 여러분들 중고차 시장이나 시장에서 한우인지 미국산인지 식당에서 원산지가 어디인지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거래를 할 수 없겠죠. 그러면 시장이 아예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시장 실패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계약하고 이후에 예를 들면 사장님이 주인이고 이 직원은 대리인이죠. 사장님의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이죠. 근데 사장님이
직원이 열심히 컴퓨터를 만지는 것 같지만 얘가 게임을 하는지 열심히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장님은 직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직원은 자기가 일을 하는지 노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자, 이럴 경우에는 열심히 근무하지 않고 근무 태만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직원도 이 사장님도 이기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숨겨진 행동 때문에 기회주의가 발생하는데, 보험가입 이후에 화재 방지 노력을 게을리하는 현상이라든지 근로계약 이후에 근무 태만이나 무사한 일, 공무원들이 무사한이라고 복지부동한 것이 어떤 면에서는 도덕적 해이다. 이게 이제 moral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너무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 도덕적인 관점에서 성실하고 열심히 근무할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직원은 그러한 도덕적인 관점에서의 그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다. 해자드라는 것이 기강이 무너지는 것, 정신 상태가 조금 방만해지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도덕적 해이. 자, 사전적 기회주의, 사후적 기회주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유인 조화성, incentive compatibility. compatible이라는 단어가 compatible, 양립하다는 거죠. 양립 가능하고 조화 가능하다는 거죠. compatibility 이렇게 하면 되죠. 예를 들면 사장님이 이 직원이 뭐는지 일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사장님이 직원한테 자, 오늘 원래 네가 10개를 만들기로 했는데 만약 10개를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추가적으로 더 생산을 하게 되면 내가 성과급을 주겠다. 자, 성과급을 준다는 것은 대리인 입장에서도 자기의 이익에 도움이 되고요. 사장님도 그냥 시간 때우면서 10개 만들 걸 성과급을 구현해서 더 많이 생산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사장님 입장에서도 좋죠. 그래서 서로의 인센티브가 양립 가능했죠. 조화 가능한다는 거죠. 이른바 유인 설계를 통해서 좀 덥네요. 유인 설계를 통해서 우리 주인과 대리인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인 조화성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까지 했고요. 자, 시장 실패가 발생했을 때 요거 시험에 잘 나오죠. 이게 A입니다. 자, 공공재, 외부 효과, 독과점, 불안정 경쟁, 정보의 비대칭성. 공부, 독, 불, 정이죠. 됐습니다. 요 5개는 시장의 어떤 효율성적인 측면이죠.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라면 시장의 어떤 결과, 시장 운영의 결과, 형평성 측면에서는 빈부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빈부격차, 소득격차, 우리 이제 요즘에는 양극화라는 표현을 쓰죠. 양극화. 그래서 공부 독불정을 일반적으로 많이 언급하는데 원래 시장 실패는 공부 독불정이라는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시장 운영의 결과로서 자원 배분이 형평성이 저하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것을 빈부격차라고 얘기합니다. 보통은 이제 빈부격차인 경우에는 정부가 사회 복지 정책을 실시하죠. 사회복지 정책. 우리가 이제 사회보험하고 공적 부조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의 주요 내용이고, 최근에는 이제 국민의 어떤 평온한 삶을 위해서 사회 서비스나 평생 사회 안전망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받고 있는데 오늘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그냥 상식이니까 그냥 한번 기억해 주시고, 공공재는 시장에서 절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것만이 대안이죠. 자, 외부 효과는
긍정적 외부 효과는 공적 유도나 보조금, 그러니까 특허라든지 재산권을 인정해주면서 한다는 거죠. 그러나 부정적 외부 효과는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경우죠. 근데 이 관점에 반대하는 사람이 코즈라는 학자는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해도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많은 원인 중의 하나인 필요 조건이지 오로지 정부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얘기해서 코즈의 정의, 우리 2015년에 ETS가 실시되고 있다고 그랬죠. 자연 독점인 경우에는 정부가 전기 가스는 직접 하지만 규제를 통해서 만약에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특정한 기업에게 또는 특정한 개인이나 기업에게 그것을 맡겼을 때는 아주 많은 규제를 하게 되죠. 원래 이제 옛날에 이제 우리가 대한항공 같은 거를 생각해볼까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항공이 있었는데 지금 뭐 저가 항공사도 있겠지만 정부가 전형적인 이것도 자연 독점 산업이죠.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규제를 많이 하게 되죠. 불안정 경쟁은 잘 생각해 보시면 이미 시장에서 기업이 있는데 몇 개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정부가 직접 기업을 만들 필요는 없죠. 완전 경쟁을 위해서, 유한 경쟁을 위해서 정부가 규제만 하면 되죠. 정보의 비대칭성. 정부가 편지한 경우에는 아까처럼 성분 표시라든지 중고차의 경우 성능 표시, 성능 점검부를 의무화한다. 의무화하면 규제죠. 그러나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했을 때 어떤 혜택을 준다면 그것은 보조금, 유도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부독불정형 됐죠? 공부독불정 됐죠? 공부독불정형 형평성 관점에서 시장 실패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